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강론서로 오늘은 이제 시작합니다. 2018년도는 우리 이제 19학년도가 되겠죠. 이전에 있던 시험 경향이라 혹은 앞으로의 시험 경향들, 그리고 뭐 대학 특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교수들하고 이제 특강 가면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기 전 끝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주고받게 되고 그래요. 그럴 때 들리는 저에게 해주는 뭐 그러한 정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미술교육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의 추세들을 볼 때 기본서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간간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그랬느냐? 사실 여태까지도 그러긴 했어요. 여태까지도 기본서 외에 강론서라든가 뭐 이러한 자료에서 출제 문제가 이렇게 좀 적용이 되거나 반영되고 이렇긴 했는데, 유난히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의 틀도 많이 좀 바뀌고, 또 이제 물어보는 것도 좀 다소 우리가 늘 접하던 문제보다는 좀 엉뚱하고, 어떤 건 고난이도, 어떤 건 저난이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 강론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이 돼서 올해 이제 강론서 특강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론서 특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유사 언어가 많죠. 필독서라는 말도 되고 참고도서라는 말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미술에 합격하기 위한 참고도서, 혹은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과목에 해당하는 도서, 준말들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서 해결할 만한 내용들은 다 응축해서 뽑아가지고 기본서라고 하는 우리 책, 그 다음에 이제 온 것 탈고가 돼서 지금 뭐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텐데, 심화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간했던 마인드맵, 요 정도면 설령 못 쓰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형태가 되겠는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시험 경향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좀 퍼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수평적으로 퍼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강론서 특강을 개강하게 됐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계획은. 1월, 2월은 우리가 기본반이라고 하는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이 강좌가 너무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이 있고, 요즘 약간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더 제가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진도도 조금씩 느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시작은 못했고 오늘 이제 개강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강론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과목은 16개 과목이고 영역은 22개 영역인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또 16개 과목, 예를 들어서 서양미술사가 한 과목이에요. 한국미술사가 한 과목입니다.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가 한 과목이에요. 미술교육론이 한 과목입니다. 미술교수법이 한 과목이에요. 미술평가가 한 과목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서양미술사 중에서 어떤 걸 볼 거냐? 이런 것도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됐던 것인데, 대체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이 비중이 높은 영역이 미술교육론,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크게는 방향을 미술교육론,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제 순서상 1월 달에 미교론을 해야 되는데, 미교론을 하는 순간 얘는 까만 거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림 하나 없고 이렇게 돼서 거의 그냥 임용 냅다 접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요때는 내가 접근하기가 좀 살짝 좀 꺼름직하고 여러분 상태가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서양미술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은기 선생님이 쓴 책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 책이 되겠어요. 서양문사 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막 출판이 되고 막 그런 책이 많이 있고, 아주 얇은 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두꺼운 책, 2권짜리 책, 뭐 3권짜리 책,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베개로 딱 맞는 책 아주 굉장히 많은데, 굳이 뭐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분 이제 정년을 하셔서 퇴임을 하셨지만 일단 출제위원이셨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정권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이라서 그 문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서술을 좀 했다는 부분, 더 큰 요인은 아무데나 펼치면 이렇게 그림이 크다는 거, 내용이 좀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쉽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 얘기는 우리끼리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출제할 때 참고하는 참고 도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영역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장점이 그렇다면 이 책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넘겨보면 뭐 인상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던의 출발 정도까지만 다룬 책이었어요. 이분이 근무할 때도 저랑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후의 책을 출판을 해주면 수업 때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 아울러서 요거를 이제 2월 달에 끝낼 생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책 강론서 중에 한 파트가 교과서예요. 학생용 교과서. 얘는 꼭 보셔야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진사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잘못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미진사 교과서에서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처럼 되어 버리죠. 그렇진 않습니다. 임용시험이라서 학생용 교과서에서 출제 근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지 착안을 할 수는 있겠죠. 참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써낼 때는 뭐 어떤 책에서 문제를 냈다라고 써낼 거고, 참고도서 목록에 학생 교과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하나를 낼 때마다 써야 되는 그 양식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출제 근거, 그 다음에 정답, 오답, 뭐 유사답안, 뭐 페이지 수까지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생 교과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다 평가원에 있으니까 그것은 찾아보고 이렇게 문제 내야지라고 하고, 요 작품을 봤는데 어느 책에 또 요 작품이 있고 또 다른 책에 이 작품이 있다. 그러면 같이 꺼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참고는 아이디어 발상은 교과에서 하고. 따라서 뒤집어서 쉽게 앞뒤를 다 자르면 교과서에서 아이디어 발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출제된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데, 이것도 출판사마다 한 권씩 다 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다 봐. 그죠?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리 예술이 길다고 해도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몇 권을 선정해서 봐야 되는데, 한두 권 정도만 보는 방법을 배워두면 나머지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전개하는 것이 이제 내가 진행하는 수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바뀌어 있을 거고, 편집 상태가 바뀔 거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2009 교과서랑 판이하게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할 수 있다. 또 서술 연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지금 열어봤더니 아직 판매는 안 하고요. 2009는 다 끝났고 판매를 안 하고요. 2015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판매를 시작을 안 했고 그런 상태인데, 나오게 되면 제가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고 어떤 책이 임용 공부하기 딱 좋다, 또는 출제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 하는 걸 정하고,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확답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구입을 하고 밤새 봐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때. 그래서 이걸 확 답은 못하지만 여태까지 흐름은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어떤 출판사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서 한 2권, 적게는 2권, 많게는 한 4권 정도, 혹은 5권 정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페이지마다 넘겨가면서 교육과정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연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작품을 분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 문제 거리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서술형 답지 연습하는 시간이 요때가 될 겁니다. 요때가요. 지금 요 교과서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에 2018년 진행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할 내용이 빠져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좀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5, 6월 달에는 제 1파트, 2파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 한쪽은 한국미술사, 한쪽은 미교론, 이렇게 강론서를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오전 파트는 한미사, 오후 파트는 미교론, 이렇게 강론서를 이제 보는 전개로 2018년도, 2019학년도 강론서 수업 계획을 크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론 연습은 아직 완벽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이제 암기이고 반복인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머리 뒤는 뚫려 있고, 앞에서 배우고, 뒤로 빠지고, 이런 상태인데, 기본, 이제 이 흐름 말고 이제 우리가 원래 흘러가는 기본 이론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 4월에 심화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이제 기출반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강좌에서 이때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 이때부터 서술 연습을 할 거예요. 서술 답지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나가서 내용을 듣고 그 내용 들은 걸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처럼 써보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답을 알려주면 자기 채점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용 정리하고 하는 연습 시간이 이때부터 이미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늘 고민하는 거,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 반복이 안 되는 거, 의지는 충만한데 실천은 제로인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용시험이라는 게 장 독립형보다는 장 의존형이 많아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의 반강제적인 진행 상태로 나가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두 발언에 했던 것처럼 요즘 시험 체제가 이제 어떤 강사책이든 간에 기본서만으로도 되긴 하지만 가끔씩 한두 문제씩 껴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느낌이 들고, 그쵸? 사실 다른 걸 또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실패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아쉬운 쪽에 사람이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작년도 문제 특히 이제 강론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가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한 5년 전에 해봤었어요. 5년 전에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내용이 좀 더 추가됐죠. 제 책에다도 많이 좀 어제 또 막 적어놓고 막 그랬는데 내용도 많이 좀 추가도 됐겠지만, 지금 현재 공부 상태가 여러분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5년 전 학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저도 지금 첫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 그건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원래 우리가 1시 반까지죠. 요 시간이. 일단 1시 반까지인데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책을 4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이 책을 2월달 4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2월달에. 아시죠? 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딱 끝나는 거, 진도. 자, 그러면 대충 잡아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 한 요 정도
뭐 여기 중세인데 기분세니까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 한 번. 그다음에 여기 르네상스 뭐 이래가지고 요게 좀 많으니까 여기 두 번인데 이렇게 두 번 잡았어요. 일단 이렇게요. 그리고 계몽부터 시민사회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여기까지 세 번. 그리고 이제 인상파부터 해서 이렇게 뒤에 네 번.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잡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두 번째 타임은 분량이 좀 많이 적으니까 오늘 것을 중간에 끊고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주어진 2월 강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3월 2일인가요? 그때까지 정해져 있는 날짜까지는 네 번에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진행 방식은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스타일인 거지. 책을 읽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책 읽는 거 저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서 안 돼. 집에서 잘 안 되거든. 분명히 자기 생각은 오늘 젠슨 끝냈고, 내일 곰브리치 끝내는 날인데, 아직 젠슨 뜯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같이 책을 읽는다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많이 두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책을 전개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미학 설명을 해줄 거고, 이 책에는 없는데 다른 책, 예를 들어서 지금 서양미술사 파트에서 꼭 여러분들 봐야 되는 이은기 책이라든가 젠슨, 그 다음에 곰브리치, 그 다음에 기타 출제위원들이 냈던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작품들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물 화면 열어보실까요? 자, 첫 페이지 우리가 이은기 책을 보려면 요 책이에요. 요 페이지가 나와요. 요 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 있어요? 15페이지가 나오는데 책은 요렇게 나와요, 지금요. 책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요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쭉 읽어 나가다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주세요. 어지러워요. 이러지 마세요. 다시. 아까 프린트물. 지금 이 작품인데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밑줄 치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험은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살짝 올려볼게요. 올리면 같은 조각 개념에서 이건 조각이고 얘는 청동이고 막 이렇게 되면 조각 기법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 얘는 지금 좀 올리면 젠슨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에는 젠슨 쓰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 썼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건 이건 젠슨이거나 곰브리치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거나 꼭 봐야 되는 애들은 우리 프린트물에 다 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일단 진행해 보면서 조금씩 맞춰볼게요. 맞춰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은기, 젠슨, 곰브리치 그 외에 서양미술사 몇 권은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게 좋은데 사실 그 내용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기본서에 있으니까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오면서 예습 복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문제점이 인상파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간 시간을 좀 잡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같이 의논을 좀 해보거나 고민을 좀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시험은 인상파를 기준으로 요즘은 과거 것, 지금까지 이은기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 추세이기도 하고요. 작년, 전년도까지는 반반씩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만씩.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서양미술사. 자, 책이 준비가 안 되신 분 앞에 좀 있고,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수업 도중에서 움직이기 좀 어렵고 쉬는 시간에 좀 움직이세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은 여기 화면 내려보세요. 첫 페이지부터. 네. 아니, 첫 페이지. 네, 요 책이 지금 이거거든요. 요 스캔을 다 받았어요. 스캔을 받아서 화면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필요한 페이지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멈추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프린트물, 이 작품이 보여지면 작품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이렇게 할 건데, 앞에 있는 분이 같이 공부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리버리해도 우리가 좀 용서하고 이해하자고, 그죠? 그 화장실 가서 조용히 만나면 돼. 그럴 때마다 개수 쳐가지고 화면 원활하게 안 움직이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조용히. 아시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예. 먼저 8페이지 펴보세요. 서양미술 어떻게 볼 것인가? 8페이지에 보면, 레오 다빈치, 틴토레토 이렇게 나와요. 다빈치는 어느 시대? 르네상스. 틴토레토는? 이렇게 틀린 말 해도 괜찮아. 마구 질러봐야 돼. 그래야 안 틀린다. 틴토레토도 르네상스. 그럼 어떻게 차이 날까? 다빈치는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잠깐만. 르네상스는 지금처럼 이탈리아가 있지 않고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그럼 도시가 성 쌓고 거기가 그 국가가 되는 거야. 그 도시국가 형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만토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될 때, 다빈치는 그 도시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작가이고, 틴토레토는 주로 베네치아파에, 그렇죠? 베네치아파에 주로 속합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렌체 계열에 유사한 활동을 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두 가지 시험 초점이 있다. 첫 번째는 피렌체파와 베네치아파의 비교.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 수업에 때, 르네상스 수업을 할 때 배울 거예요. 아차,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마침 다음 주에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수업이 없고, 그 다음이, 오늘이 첫 번째, 1주,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은 연휴 휴가 때문에 없고, 그 다음이 2주, 그쵸? 그 다음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아서, 오전 파트에 3주, 식사하고 오후 파트에 4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파트 때 르네상스를 하게 되면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다빈치랑 틴토레토의 구분.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온 것처럼 미술사 보는 방법, 미술사 연구 방법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겠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거는 다음번 수업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업할 때. 예를 들어서 다빈치는 원근법, 1.투시 원근법, 윤곽선, 이런 거, 명료성, 이런 말들을 하게 될 테고, 틴토레토 같은 경우는 대각선 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2페이지 집중해서 미술을 어떻게 볼 거냐. 미술사 연구 방법론인데요.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9페이지에
양식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미술사 양식사적인 방법. 우리가 접근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양식사 접근법이에요. 양식사 접근법. 그래서 두 번째 도상의 관점으로 감상하는 법, 그 위쪽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네요. 이렇게 그림이 지닌 형식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래서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림이 지닌 형식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림이 지닌 형식이란 뭘까? 조형 요소와 원리를 말해요. 그러면 조형 요소는 뭐고 원리는 뭐야? 조형 요소만 불러보세요. 점, 선, 면, 한 가지 떨어지고, 색, 그 다음에 형, 형태, 공간, 양감, 또, 우리 배웠는데, 거기 뭐더라,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상고에 있는 조형 요소 따로, 조형 원리 따로 하셔야 됩니다. 조형 원리만 불러볼까요? 통일과 변화, 그 다음에 조화, 균형, 또 율동. 율동에는 뭐뭐 있어요? 점이, 점증, 반복.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같지? 용어까지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지금. 복습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받아 적어야 돼. 자, 우리가 오늘 첫날이라서 해볼 건데, 지금 선생님 말투 빨라요? 느려요? 괜찮아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각자가 표현을 해. 기차 타고 한꺼번에 훅 가지 말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좋아. 맨 뒤에 끄덕끄덕했습니다. 현재 교재가 없어도 따라올 수 있는 상태예요. 시력이 좋구만. 완전 독수리 눈이야. 좋아요. 자, 그래서 형식은 한 문제씩 나옵니다. 기입형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한 문제씩 나와요. 자,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한 문제씩 나온다. 그럼 이게 회화에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고 디자인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둬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일단 큰 틀에서 명칭을 알아야지. 조형 원리가 뭐야? 그러면 뭐 통일과 변화, 뭐 조화, 균형, 뭐 율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거기 속하는 하부 요소들, 뭐 점이, 점증, 반복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이란 무엇이다 정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뒤집어서 시험 문제가 뭐 부분과 부분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비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했어요. 그 얘기고, 그런 형식을 기준으로 바라볼 방법을 양식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 작가나 시대의 공통된 양식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게 하며 미술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 미술을 양식으로 바라보는 것. 대표적인 양식사가가 있죠. 그리스. 그래서 뭔가 비었어. 이름이. 그냥 비었어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랑 바로크를 비교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볼트가 풀린 사람이야. 벨플린. 이런 거만 외우면 안 되는데. 다시 정리해볼까? 그리스 양식 정리한 사람, 빈켈만. 그 다음에 르네상스랑 바로크 양식 정리한 사람, 벨플린. 그 다음 표현주의 양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 여러 명 있죠. 알리스 리글, 또 보링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현대미술에서 순수미술 외에 나머지 전부 다 키치로 정리한 사람. 저기 혼자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무건 수행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언젠간 대답할 날이 있을 거야. 무조건 반복을 시켜줄 테니까. 메모만 했다가 찾아놓고 미술사 공부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뭐 장 보드리아르라든가 뭐 키치 얘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양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적 접근법. 그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느냐? 나왔지, 전부 다. 지금 빈켈만도 한번 나왔고, 구체적으로 빈켈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빈켈만이 그리스 양식을 기악 양식기, 아르카이기, 클래식기, 헬레니즘기라고 했을 때 헬레니즘의 특성이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벨플린의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비교하는 거는 3년 전, 4년 전쯤에 기입형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온 것이 모더니즘 이후 뭐 보드리아르라든가 현대미술에서 미학 정리한 그 양식사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꾸준히 나올 거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에 9페이지 도상학적으로 관찰하는 법. 그래서 쭉 올려보면 도상학적인 방법은 무엇을 그린 것이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디 있니? 이 내 책이 아니라 가지고 도자 방법은 여보세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무엇을 정신없어? 도자 방법은 세 번째야. 화장실로 보여. 방법 무엇을 그린 것인지라고 하는 이 무엇을 도상학으로 정리한 학자. 도상학. 파노프스키. 공부를 들이파가지고 이름이 파노프스키예요. 파노프스키는 현대 미술사학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쪽이 중세 미술사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상학을 제시했습니다. 도상학. 그럼 이 도상학에는 무엇이 있느냐? 앞에서 나가는 전 도상학. 그 다음 도상학. 그 다음 도상 해석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미론적인 거, 의미, 종합. 이건 상징. 여긴 표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나중에 또 이 설명을 하게 될 때 똑같은 비례를 적용하겠지만 남자들이 옛날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서양 남자들은 모자를 뭐 이런 걸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딱 마주쳤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을 모자에 잡고 살짝 들었다가 내리는 형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인사라고 그런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저 사람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 나를 알고 있다. 나에게 적대시 안 한다. 물론 이제 그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도상으로서의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노프스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화면 속에 두초 한번 찾아볼까요? 두초? 뭐 아니어도 우리 책에 우리가 보기란 책 봅시다. 우리가 보는 보기란 책. 154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이거 쭉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거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번 쭉 내려가 봐요. 여기다가 154 치면 되지 않나? 어디 페이지에다 154를 치면 안 되나? 여기다 치, 여기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도상이 지금 작고, 사람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날개도 달려 있어요. 이럴 경우, 대체로 이 사람은 마리아. 이 사람은 아기 예수.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그렇죠? 천사.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파노프스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파놉스키를 쓰라는 건 안 나올 거고 요 말은 나올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말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적어준 거. 요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고, 얘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요거 전체를 도상학이라고 그래. 도상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별로, 작품별로 의미와 상징이 각각 다양해. 여기에는 백합도 있고, 여긴 장미도 있고, 여긴 비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심지어 얘가 도상학은 서양 미술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화에 또 이런 것들이 많죠. 민화에 또 기러기, 갈대 뭐 많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이 대체로 여태까지는 얘네 개별체로 물어보는 시험이었어. 작년에 백합의 상징이 뭐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틀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수월가늠도라고 수월가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월가늠도 혹은 양류가늠도. 그래요. 아무거나 이렇게. 보면은 좀 화면이 깔끔한, 여기 좀 이렇게, 원래 달빛이 비치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 오래된 그림들이기도 하고, 워낙 이 제목으로 많은 그림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의 이 수월 가늠도, 양류 가늠도의 기준은 이렇게 수월, 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잎이 정병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고, 뭐 선제동자,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서 비추는 달. 달의 의미가 뭐야, 달. 그게 2009 교과서 중학교 아침나라 192페이지에 보면, 진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아르놀피 뷰부, 그 다음에 또 수월가늠도, 뭐 이렇게 이제 대사들하고 수월가늠도 해서 설명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달은 인생무상. 왜? 물 위에 비춰진 달인데 허상인 거잖아. 그리고 흔들어 버리면 물이 파고 때문에 달이 이그러져 보이고. 그래서 달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러한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살 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뭐 이렇게 불가의 귀에서 뭐 이러라 이런 얘기겠지. 이런 식의 교과서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좋은 아이템이잖아. 출제에서 달랑 빼내서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큰 틀로 보자면 도상학에 출발한다의 개념으로 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자, 따라서 알겠어.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일단 얘는 안 나왔어, 아직까지. 파노브스키의 도상학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메모했다가 도상학의 전도상학, 도상학, 도상해석학. 아주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것까지 읽기에는 몇 날 며칠 걸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아주 겉으로 보면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도상학은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표현. 도상학은 거기서 보여주는 상징.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내가 종합해서 문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세대별 어떤 그 의식과 사상을 합쳐서 이해하는 거. 얘는 고중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여기다 정확한 거는 이제 미술사 도상학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미술사 연구 타임이 있겠죠. 그때 이제 도표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물로.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수박 걸타키라도 알고 들어가자 이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파노프스키 하면 그때 우리 강론사 할 때 첫날 대충 뭐라고 떠들어 적힌 거 이렇게라도 알면서 익숙해지지. 갑자기 뜬금없이 파노프스키 전도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글쎄 내가 뭘 팠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제가 하는 의도를? 네. 좋아. 그럼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오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진도 나갈 수 있겠지? 자, 9페이지. 도상의 관점으로 감상하는 방법이 있고, 넘겨서 작가의 일생에 연주어서 해석하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내 책과 내 글씨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쭉 이제 스캔을 계속 수업을 듣던 학생이 스캔을 좀 한 건데, 일부분 내가 좀 추가하고, 그리고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도상학과 관련된 건데 무엇을 그릴 것인가가 바로 의미와 상징이 되겠지. 의미와 상징. 그래서 의미와 상징은 서양 미술사와 우리나라 전통 민화에 늘 해당하는 거예요. 매년 나와. 매년. 그러면 그 많은 민화, 그 많은 서양 미술사를 어떻게 다 상징을 찾아내느냐? 첫 번째는 이런 책에서 나온 거, 문장에서 뽑아내면 되고, 두 번째 간단한 거는 교과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걸 요약한 게 우리 기본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일생이 연주하는 거, 우리가 이거 확 줄이면 두 글자 맥으로 시작해.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정기적인 미술 해석이다. 정기적인 미술 해석이다라고 써 있어요. 정기적인 미술 해석이다. 요거의 변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의 심리를 기초로 비평하는 게 있었지. 무슨 비평? 심리 비평. 심리학자 누구?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비평. 그러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비평, 우리 기본서 상고에서 배웠다, 그쵸? 프로이드 심리학적 비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 다빈치, 성안나와 성모자. 그건 왜 심리학적 비평이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실까? 얼굴이 두 개가 같아. 네. 다음에 내려갑니다. 계속. 사회학적 비평도 역시 맥락 비평이에요. 이것도. 맥락 비평. 자, 그런데 사회학적 비평에는 역사주의 비평, 사회주의 비평, 페미니즘 비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다고요? 역사주의 비평, 사회주의 비평, 페미니즘 비평. 그러면 사회주의 비평은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벗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잖아요. 아니 말고. 이게 겨울 아파가지고 겨울철에 운동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날씨는 이렇게 믿음직한 허리가 돼가고 있는 거지. 그걸 감추려니 할 수 없이 양복을 겉을 입었는데 수업하다가 좀 불편하네. 하지만 좀만 기다려. 홀쭉해진 내 모습 보여줄게. 아무 관심 없겠지만. 그 예술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 사회학. 예술품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만 가치가 있느냐의 기준점에서 사회적 공헌도가 있을 때만 작품의 가치, 공헌도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책으로 봤을 때 어, 387페이지.
387페이지. 아무거나 펴볼게요, 제가요. 그리고 266페이지. 266페이지 먼저 볼게요. 찾는 사이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커피를 한 잔 착 마시고. 모든 걸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직성이 풀려. 이 작품 작가 찾아보세요. 보세요. 카라 봤죠? 양식. 카라 봤죠? 카라 보셨어요? 카라? 이거 아닌가?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카라 봤죠? 양식. 유파. 바로크. 어느 바로크? 어느 바로크? 바로크는 나라로 구분해야 돼. 이탈리아 바로크. 이탈리아 바로크. 그러면 고개를 들라. 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이탈리아 바로크의 특징은? 이게 물어볼 때 머리가 하얗면 덜 외워진 거. 물어봐도 머리가 하얘져도 무조건 외울 수, 말하면 외운 거. 이탈리아 바로크의 특징은? 일단 막 질러보는 거야. 그 중에서 뭐 하나 건지겠지, 이렇게. 좋아, 좋은 관심. 괜찮아. 르네상스에 비해서, 바로크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깊이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상은 뭐예요, 이거 지금? 바쿠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카스. D쯤 되겠나? 바카스 D. 주신, 술의 신, 과일로. 디오니소스. 그런 거지. 막 돌아다니다가, 술 만드는 포도 재배를 가르치고. 디오니소스 얘기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됐는데? 내용 모르세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아세요? 서양 철학의 일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아폴론에게 이제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아폴론이 또 다른 여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여자를 그 아내가 죽인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 이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태어나면 더 죽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허벅지에다 넣고 키운 거야. 허벅지에 넣고. 자, 이랬을 때 이 존재는 아폴론인가 디오니소스인가? 이 존재가 디오니소스거든. 허벅지에 있는 존재가. 아폴론은 이성, 디오니소스는 감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이 동등하게 있다. 개념을 얘기하려고 그런 옛날 철학을 이제 들여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합리론적인 것이 아폴론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주정주의적이고, 뭐, 하여튼, 이지적인, 뭐, 하여튼, 뭐, 그러한 표현들을 할 때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죠. 뭔가 표현적이고 폭발하는 내적 충만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디오니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어릴 때는 그랬죠. 동양의 석도가 따로 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포도 재배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술의 신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하여튼 내용들이 막 얽혀서 그때 남의 집 사정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집 가문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쨌든 그런 내용을 그린 거야. 자, 이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성향 보여 안 보여? 없죠. 여기서 무슨 사회를 일으켜요? 어떤 사회를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뭐 그런 거 안 일으켜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부가 고울까? 얼굴은 뻘게 또? 어떻게 하면 톤 처리가 될까? 뭐 이런 거? 전혀 얘기가 안 돼. 그런데 그 뒷페이지 우리가 보기로 했던 거. 이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가는 밀레, 유파는 밀레 두 가지가 되겠죠. 바르비 정도 되고 사실주의. 주제는 노동자의 노동.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삭을 줍는 거야. 얼마나 알뜰살뜰해.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은 저 뒤에서 막 그냥 그 수레가 무너질 정도로 흐드러지게 쌓아 올린 이 추수거리, 일꾼도 못 들어가서 다 낫거리를 다 하고 그 싣고 나가는데 기다렸다가 저만큼 가서 주소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얼른 줍는 그런 아주 가난한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순탄한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 그림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 그림 전체 화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없는 헐벗은 농민. 이게 미술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동안의 미술 역사는 주로 이 사이즈에 누가 많이 떡 있어서 추기경, 혹은 교황, 혹은 왕, 혹은 귀족, 부르주아 이랬잖아. 그런데 가난한 농민, 그것도 이걸 주워야만 먹고 사는 농민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주제의 변환이에요. 이걸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막 평화롭고 온화하고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것만 보이지 않지. 그치? 뭔가 우리가 추위에 헐벗은 성냥팔이 소년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술 작품의 존재 가치가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회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할 때 의미 부여하는 것이 맥락주의 비평이고 예술 사회학적 비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학자가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피터 브루거, 이러한 학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학자들은 출제됐어요. 논술로 됐어요, 논술로. 여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 앞에서, 야, 이거 페이지 너무 길게 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진정해야지. 어쨌든 사회학적 해석 방법. 그래서, 사회학적 해석 방법은 맥락 해석인데, 과학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역사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비평이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학자는 누구누구다? 아도르노, 베냐민, 피터 브루거, 예술사회학. 그 다음에 예술사회학적 근거에서 현대 미술교육을 전개했던 맥피도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고 미술교육학자 중에 맥피, 예술사회학이 근처한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예술사회라는 게 뭐다? 예술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 그냥 유명한 사람, 명화, 고가에 두지 않고 예술작품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느냐에 두는 거. 임용 수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 충분히 올해는 잘 될 거니까 요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사회학적 해석 방법은 저 밑에 보면 전기적인 방법의 미술사에서는 작품 형성의 원인을 개인의 삶에서 찾는 데 반해서 사회학적 방법에서는 양식의 변화나 미술의 형성 원인,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화인류학적 방법이 있다 정도. 자, 그래서 11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14페이지. 이제 시작이네요.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기차를 타면 여기가 구석기 시대다. 그러면 당연히 신석기 시대가 있겠고, 초기 철기, 청동기,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고, 이 시대와 다르게 지역별, 나라별 흐름이 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대체로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이에요. 신석기 시대는 대체로 내세적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대체로 사실주의, 대체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주의. 이쪽은 장식주의, 혹은 추상주의. 뭐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된다. 그래서 내용은 뭐 한번 쭉 빠르게 쭉 보시고, 여성의 생산성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 쭉 보면 이 앞에 페이지 여기 보면 여성의 생산성, 그 다음에 특히 여성상이 많다는 점에서 시대가 모계사회였거나 여성지배사회였던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작품을 좀 봐두시고, 매우 현대적으로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빌렌도르프 비너스. 그래서 여인, 요거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특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올라가 보면, 네, 여기 요 내용이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주요 재료 석회암, 표현 방법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환조 조각 혹은 작은 조각상에서 소 조각상, 상징 풍요다산. 특징은 우연히 발견된 돌의 상태를 그대로 만들었다. 우아한 몸이나 아름다운 얼굴, 튼튼한 팔다리를 거부하고 가슴과 배만 강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의 생산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다산을 교환은 종교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모계 사회의 구석기 비너스가 빌렌도르프 비너스라면, 그리스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 옆에 있는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쭉 오면 역시 대리석, 환조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징은 그냥 아름다움입니다. 이상미. 여기 이상미라고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적 미의 세계에 대한 헬레니즘식의 향수. 주제는 개인적 경험 바탕으로 감정적인 사랑 혹은 수관적 심리.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에서 요구된 미술 양상인 특이함. 그러니까 불안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프린트물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지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빌렌도르프 비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의 비너스, 그 다음에 현대 누보 네알레진 비너스, 생팔. 자, 열어볼까요? 생팔, 비너스 하지 말고 생팔. 됐네, 됐어. 자, 지금 빌렌도르프 비너스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에요. 자, 먼저 갑시다. 생팔, 작가 이름. 생팔, 유파, 누보 네알리즈. 이런 걸 환경 조각이라고 하고, 재료는 FRP가 대체로 많이 사용됐고요. FRP. 합성 수지의 일종이지. 조형적 특징은? 그렇지, 불균형, 양감, 그 다음에 채색된 조각. 물론 소조 작품이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생팔의 의도는, 그렇지, 미의 기준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책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래서 빌렌도르프 비너스 특징 알아두시고, 대체로 이제
구석기가 끝나고 신석기 이때가 이제 20만 년 전 정도 네안데르탈인 뭐 1만 년 전이 크로마뇽인 있을 때 4만 년 전이구나. 그래 4만 년 전쯤에 크로마뇽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만 년 전쯤에 그러니까 요게 20만 년 뭐 얼마 안 돼요. 고가일 거 뭐 20만 년 정도. 요게 이제 1만 년 정도. 요때 한반도 지역이 형성됐던 시기도 됩니다. 요때가. 그 사이에 뭐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서 뭐 크로마뇽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인류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시대, 구석기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유치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구석기. 시험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청동시대나 신석시대나 이런 걸로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시대가 중요하긴 하지. 우리가 유치하다 어쩌다라고 판정하기 전에 또 외울 거 먼저 외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작품이고요. 그대로 넘기면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가 되겠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 그래서 뭐 두 번째 줄에 여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 서로 겹쳐 그려 있다. 정도이고 대체로 여기가 보이는 대로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상태로 그리는 것이 우세한 거예요. 우세. 여기는 뭔가 개념적인 사유. 개념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장식적으로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석기는 매우 현세적이고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신석기는 매우 장식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만 이해하면 딱 맞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구성은 미리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겹쳐 그린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지요? 면각과 선각이 겹쳐 있는 겁니다. 각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암각화로 치자면 면각과 선각이 겹쳐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필기를 아주 잘 했네. 개념적 사유 이런 건 이제 내가 쓰는 말인데 잘 써서 잘 붙였어요. 자, 그래서 17페이지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신석기 시대와 거성문화. 이때는 밑줄 치고 보고 말 게 별로 없고 신석기 시대는 우리나라 시험에 나온다면 한국 일서로 나온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각화. 그러니까 신석기 말 청동기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암각화. 제작 방법은 면파기에서 선파기. 그 정도만 아시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내세관은 내세적 사고, 구석기는 현세적 사고. 이 정도만 정리하고 페이지 넘기겠고 우리는 프린트물 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빌렌도르프 비너스 봤을 때 프린트물 1페이지.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다 올라갈게요. 밑으로. 자, 요거 조각입니다. 그죠? 조각, 얘도 조각.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뭐 너무 유치하지만 조소 이론에서 조소 혹은 조각 이론에서 우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말랑말랑한 가소성, 소조,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18, 19세기, 20세기 등장했던 구축. 그래서 얘는 양, 붙임, 가법, 양, 붙임. 오늘 양꼬치 먹기 없기. 얘는 감법, 양, 줄임.
얘도 붙여나가는 거죠. 가법이죠. 가법. 아쌍블라주라고 합시다. 이거는 아쌍블라주.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은. 예를 들어서 소조의 장점은 뭐야? 조각에 비해서. 세부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길이, 넓이, 중량. 그러니까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에 비해서 조각은, 주어진 덩어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이 한계가 있고, 대신에 장점은 재질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 측면을 접근했을 때, 조소 중에서 어떤 거? 소조의 조각이에요. 조각. 얘는 역시 조각. 그 다음에 올라가서 프린트물. 자, 요거 미켈란젤로 노예상 파다가 말았어요. 젠슨 책에 있는데 얘는 조각이고 감법. 이럴 때 카빙이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요건 단순하고 닫힌 형태. 그에 비해서 옆에 있는 플락스텔레스 서 있는 청년사항은 젠슨 책에 나오는데 얘는 소조 기법이면서 다른 말로 캐스팅이기 때문에 주물 기법 혹은 대체 기법, 대체. 이럴 때는 형태가 마음대로 여기 조금만 하면 더 올려보자. 여기 조금만 더 올려서 아니 올라가자고. 여보세요. 네, 여기 제 네 번째야. 거의 머리가 남아나질 않겠군. 자, 조각기법과 소조기법 있어요. 조각기법과 소조기법. 조각기법, 소조기법. 조각기법은 주어진 덩어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닫힌 형태. 이런 건 굵은 글씨였어야만 되는데 제가 굵은 글씨를 안 했어요. 잉크가 아까워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소조, 주물기법, 캐스팅이라고 그러지. 혹은 대체 기법이라고 그래. 적어야 돼. 대체 기법. 얘네는 형태가 자유로운 형상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도 형태는 열린 형태.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외워둘 때 서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해되죠? 네. 자, 일단 1시간 10분 가까이 이렇게 내가 OT도 하고 설명을 쭉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하다가 좀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좀 멈추고 다시 하고 할 테니까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해보면서 맞춰 나가자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